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써보려고 했기 때문에 재밌게 써보려고, 쉽게보다 재밌게 써보려고 했고, 실제로 재밌는 내용이고요, 역사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쉽게 읽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괄적인 소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개신교와 조선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교회가 많고 개신교가 이제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외국 여행도 잘 못 가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밤에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웬 이런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실 정도로 참 그 개신교가 어디나 있고, 교회라는 게 어디나 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 숭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개신교에서 세운 거고,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거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갖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많느냐?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 개신교 숫자가 2.5%인가 그렇다 그러고요. 일본은 0.몇 %고. 그 다음에 뭐 월남 뭐 이런 데는 아예 이제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고요. 다 불교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도는 그 힌두교고,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 태국도 불교고, 사실 그러다 보면은 필리핀만 이제 카톨릭이죠. 필리핀은 이제 그 스페인의 식민지를 오래 했으니까, 400년이나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개신교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한국의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모든 측면에서, 아까 뭐 그 교육이나 의료는 물론이지만 이 개신교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저 나름대로 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그 1장, 그러니까 서문에서부터 제가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갑신정변과 개신교.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들어왔는가? 왜냐면은 188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만 몇천 명을 지금 처형을 하고, 수 없는 뭐 김대건 신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랬어서 사실은 절대로 기독교 계통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오게 됐었는가? 왜 들어올 수가 있었는가?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개신교 도래 전야의 조선. 그럼 그때의 개신교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못 들어올 수 없는 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그럼 왜 퍼졌는가? 그 당시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무슨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빨리 퍼지는가? 세 번째가 이제 개신교와 칼뱅주의. 근데 그럼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서, 어렵게 들어와서 급속히 퍼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들어온 개신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가 들어왔길래 이게 이렇게 빨리 퍼지는가? 그래서 그럼 개신교가 뭔가, 저도 나름대로, 저희 집안도 이제 3대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저도 전혀 그냥 교회 그냥 덜렁덜렁 따라다니고, 뭐 주일학교 가라 그러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했었지, 이게 뭐라는 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개신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는 결국은 소위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까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까지 한번 들여다봐야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라는 게 뭐냐면,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도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 그러더라고요. Reformed Church가 이번에 저도 이 책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냥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말이 Reformed Church라는 건 뭐냐면, 말을 그대로 하자면 개혁된 교회. 그 얘기는 다른 교회는 개혁이 덜 됐다라는 뜻인 거고, 자기네만
우리는 진짜 개혁된 교회다라는 거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개혁된 교회다라는 게 이제 리폼 처치인데, 그럼 이제 그게 무슨 그 개혁 교회라는 게 이제 뭔가? 그리고 이제 칼뱅주의와 근대 사회. 근데 사실 알아보니까 이 개혁 교회라는 게 또 칼뱅주의라는 거를 통해서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가 조선의 봉건사회 칼뱅주의.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게 들어오니까 당시 조선인 상황이 이랬었는데 이런 개혁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시대에 이 개신교가 막 들어오고 있을 때에 그럼 옆에 나라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1884년에 그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딱 10년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 10년 동안에 이제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사실 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대붕괴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이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왜 옆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왜 청일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국내 문제, 세계사적인 종교사적인 문제, 다시 돌아와서 국내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국제정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이제 책의 큰 틀이고, 그 부분을 이제 서론 부분에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과 개신교, 이게 정말 제가 이 1장 제목을 사실 신의 한 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이건 신의 한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고, 천주교의 그 사제들이, 프랑스 사제 열 몇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처형을 당하거든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1884년부터 개신교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그게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이제 정말로 재밌는 역사인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옛날 사진을 갖고 와서 그렇지, 이게 안국동에 있는 우정국입니다. 지금 여기 안국동에 가시면 우정국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입니다. 서양식 우체국. 근데 서양식 우체국이 왜 생기냐면은 1883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보빙사라는 걸 보내서 미국에 시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문물을 보고 들어와서 홍영식이라는 분을 주도해갖고, 그럼 우리나라에도 우체국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우체국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첫 건물이 바로 저기 안국동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저 조계사 옆에 바로 있는 그 건물이 있는 안국동 우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1884년 12월 4일 우정국을 이제 이제 개관식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국 그 조선에 와 있었던 뭐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런 데 공사들하고 정부 고관 대작들이 이제 전부 다 모여서 여기서 개관식을 하고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이 뭐냐 하면은 김옥균하고 친일개화파, 제가 2권에서 다뤘던 그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그 6.1준 이런 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날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식 개화를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1884년 12월 4일 날 쿠데타를 언제 할 거냐 하면은, 이때의 낙성식 때 모든 중요 인물들이 다 모였을 테니까 이때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이걸 잡아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밤 10시가 돼서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 밤 10시가 됐는데